동영상으로만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인강으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오프를 선택을 했으니까 오프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강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한 과목 끝나고 가령 뭐 민법이 한 2달이 걸리든 4개월이 걸리든 민법만 계속해서 민법 끝내고 그 다음에 회계원리 끝내고 시설개론 끝내고 이게 좋으냐, 아니면 학원 커리어에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다른 과목을 하는 게 좋으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방법이 꼭 뭐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걸 떠나서 그냥 학원 커리어에 맞춰서 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법만 4개월 투자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고 전제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회계원리를 해요. 한 달이 지나면 민법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답을 찾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로서 설명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막상 시험 문제를 만나면 또 아닙니다. 답을 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학원 커리어에 따라서 그냥 하루 한 과목씩 그냥 꾸준하게 해나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강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시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재무상태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령 한 3월 달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제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 서로가 대화하는 것도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해져 있을 겁니다.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을, 대변에는요 부채와 자본을 가급적이면 순서 맞춥시다. 위에가 부채, 아래가 자본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꼭 시험과는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제일 좌측 상단에 회사 이름을 쓰고, 그리고 얘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일정 시점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그 어디에도 일정 시점 이런 단어는 없지만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일정 시점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자, 차변에는 자산인데 우리 오전에 간단하게 구경을 했습니다. 자산은 크게 둘로 나누었었죠. 어떻게? 왜?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으로. 유동과 비유동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1년. 그러니까 유동자산은 가지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1년 이내에 이것을 현금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는 현금화하기가 곤란하다. 그럼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인데 이것을 구분하는 기준도 1년입니다. 그럼 유동부채는 어떤 뜻일까요? 그렇죠. 1년 이내에 내가 갚아야 될 것. 그럼 비유동부채는 1년 이상, 2년, 3년 이렇게. 자본의 종류는 일단 5개다. 5개다는 거하고 자본하고 자본금이 다르다. 이것만 일단 이번 과정에는 기억합시다. 자본의 종류는 5가지가 있고 자본하고 자본금은 다르다. 그 자본금은 한 주당 가격이에요. 한 주당 단가 곱하기 주식수. 이렇게 하면 이게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는 게 왜 좋으냐? 올라가면 그것만큼 자본금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자본금의 규모가 커지면 자본이 커지죠. 자본이 커지면 자산도요 덩달아 커지는 거죠. 경영학 시험에서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업의 목표가 뭘까요? 수익을 창출하는 거다. 우리가 2000년대 초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 극대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잘 못하면 주가가 어때요? 떨어지죠. 주가가 떨어지는 순간 자본이 감소하고 자산이 감소해요.
그럼 회사는 그만큼 자금을 또 조달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자금 조달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인데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다고요. 상식적으로요. 주가 극대화. 그러면 재무상태표 대변 쪽은 자본의 조달을 나타냅니까? 대변 쪽은 자본의 조달?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느냐? 타인 자본으로 자본을 조달하느냐? 자기 자본으로 조달을 하느냐? 그럼 타인 자본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채. 자기 자본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파트나 회계학도 마찬가지로 항상 사채와 주식은 그냥 시험 문제. 항상 시험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는 겁니다. 주식과 사채.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이든 사채든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인데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왜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이 좋은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사채에 투자하면 뭐라 부르죠? 채권자라 그러죠. 우리가 사채에 투자하면 채권자라 불러요. 근데 주식에 투자하면 주주라고 표현하죠. 주주. 주주에 대해서는 뭘 지급하는 거죠? 여기는 배당금을 지급해야죠. 그럼 채권자한테는 뭘 지급합니까? 이자를 주죠. 표시 이자율이란 건 반드시 주는 거예요. 회사의 실적이 좋든 나쁘든 손실이 생겨도 이자는 줘야 돼요. 근데 배당은 상황이 좀 다르죠. 회사가 손실이 생겼다가 배당 안 주는 거고, 이익이 적다 그럼 적게 주고, 많이 발생하면 많이 주는 거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왜 사채를 발행할까요? 기업의 이미지 등이 안 좋아서 주식을 통한 자본 조달이 곤란해졌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어떤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소문이 나오는 순간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 저 회사 최근에 지금 상황이 안 좋구나, 이렇게 소문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채와 주식이라는 개념. 아, 자본은 이렇게 조달을 하는구나. 이렇게 조달을 해서 그 조달된 자본을 가지고 이런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 재무상태표, 대차 대조표 같은 용어라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 차변 쪽은 뭘 나타낸다고요? 자금의 운용. 아, 이렇게 해서 100억을 조달을 해서 이렇게 돈을 사용했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시험 기준으로 본다면 당좌, 재고, 유형, 이게 시험 문제 1순위. 자, 한 가지만 정리합시다. 자, 재고자산을 찾아보세요. 재고자산은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럼 투자자산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에요. 투자를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유형자산은 사용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산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각각의 목적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러면 해커스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재고자산일까요? 학원은 강의를 파는 곳입니까? 책을 파는 곳입니까? 강의를 파는 거죠. 책을 파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그렇죠, 출판사, 서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원 입장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뭔가요? 그게 강의 컨텐츠. 지금 이 공간에서, 이 오프 공간에서 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하거나 강의 컨텐츠. 그럼 투자자산은 해커스가 학원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가 근무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토지를 사서 근무를 올리기 위해서 토지를 산다든지 건물에다 투자한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의미를 잘 봐요. 토지를 샀습니다. 건물을 올렸습니다. 그 건물을 사용을 해요. 그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개념 한번 잘 잡아보세요.
그러면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1년으로 구분했다면 자,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방금 재고자산의 목적이 뭐였죠? 판매다 그랬죠? 그럼 그 말 다른 말로 바꾸면 판매를 통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거예요. 판매를 통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 그럼 당좌자산을 한번 정의해 보세요. 판매 없이. 그러니까 둘 다 1년 이내에 현금화 한다고 했죠. 근데 방금 재고자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재고자산을 다시 정의하면 판매를 통하여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이라면 그럼 당좌자산은요. 판매를 통하지 않고도 1년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 제일 1순위가 뭐던가요? 현금. 그러니까 바로 현금. 판매 안 해도 그 자체가 현금인 그런 자산을 당좌자산. 이 단어 그대로요.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유형자산은요. 사용. 무형자산 눈에 안 보이는 거. 그 최근에 와서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게 지적 소유권 같은 거. 산업재산권 이런 것들 특히 최근에는 중시합니다. 기타 비유동자산은 이 네 가지를 구분할 때는 정말 시험 기준으로 의미가 없는데 안에 들어가는 개정 과목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산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세 가지 한번 봅시다. 재료의 제목. 그럼 이 세 가지 방금 우리가 나눴었죠. 재고자산은 어디에 속하던가요? 유동자산에. 투자하고 유형자산은 비유동에.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사용이에요. 보유입니다. 보유. 이 세 가지 자산의 공통점이 보유를 목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에요. 그런데 목적이 다 달랐죠. 예를 들어서 건물을 구입했답니다. 목적에 따라 다 달라요. 판매하기 위해서 건물을 샀다면 이거는요. 무슨 자산? 판매, 재고자산.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자산. 사용 목적이면 유형자산. 특히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은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목적을 정확하게요. 자,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기억 이유는 쉽죠. 딱 사용이라고 전제를 해버렸으니까 무슨 자산? 유형자산이죠. 자, 디귿은 컴퓨터 제조 회사라는 저 표현이 의미가 있다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돼버리면 부동산 판매회사가 공장을 신축해서 보유를 하고 있대요. 응?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럼 부동산 판매회사라면 이 토지의 목적이 뭔가요? 판매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이 지문에서 키워드는 뭐가 됩니까? 신축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고요. 근데 제조회사 입장에서 공장이 신축되면 목적이 뭐죠? 사용이죠. 판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 사용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유형자산. 그럼 첫 번째 유형, 두 번째도 유형, 세 번째는 사용한다는 표현은 없으나 의미 속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유형. 자, 그 다음 투자일 때는 투자라는 말을 딱 제시해야죠. 투자를 목적으로 이렇게. 자, 리얼로 갑니다. 리얼에서 키는요. 판매. 그러니까 무슨 자산이 됩니까? 재고자산. 그럼 재고자산 찾아라고 했으니까 정확합니다. 자, 리얼.
자동차 제조회사랍니다. 제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해서 보유하는 자 키는 이겁니다. 원재료. 재고자산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상기업, 상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 제조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자동차인데 이걸 누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죠. 그럼 제공품은 뭘까요? 자동차가 완성된 게 아니죠. 자동차에다 각종 재료들을 투입시켜서 완성 단계로 가기 위한 진행 중인 상태. 자동차가 완성되기 전의 상태. 원재료. 모두 다 목적이 뭐죠? 판매. 그래서 이것도 재고자산. 답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개념들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이게 일단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 나는 이것만 하겠다. 그러면 60점입니다. 아까 좀 불편한 게 좀 있다고 했지만 나 요거만 할 거야. 그러면 거의 60점.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래도 60점 나와요. 자, 머릿속에 딱 그려봅시다.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크게 두 개. 유동, 비유동. 부채도 유동, 비유동. 자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본과 자본금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자본금도 자본 안에 포함된다는 거. 그럼 자본금이 뭡니까? 그러면 주주들이 투자한 주식이다. 주식 한 주당 가격 곱하기 주식 수 하면 그게 자본금이 된다. 자,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눈으로 한번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본금은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주식이 오르면요. 여기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또 필요하면 이 주식을 소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서 소각해서 없애버립니다. 이걸 감자라 그래. 감자. 자본을 감소시킨다. 그것도 이러고 자본을 조정한 거예요. 감자 반대말이 뭘까요? 감자 반대 자본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자, 5개 항목을 기억해 놓읍시다.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포괄, 그러니까 포괄이라는 말만 일단 기억해도 괜찮아요. 포괄, 그리고 이익잉여금. 중요한 거는 자본금하고 이익잉여금이 중요해요. 일단 이런 구조. 자,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개. 어떻게 나눈다고요?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인데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것을 금융자산이다. 우리 기본서가 곧 나올 텐데 기본서에는 금융자산이라고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여기도 금융자산이 있고 여기도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냥 금융자산으로 일단 정리를 할 겁니다. 비유동자산에는 4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좋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1년인데 판매를 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거냐, 판매라는 과정 없이 할 거냐. 판매라는 과정 없이 하면 당좌, 판매를 통해서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면 재고. 이들은 공이 다 1년 이상인데 얘는 투자 목적, 얘는 사용 목적. 이거는 시험 문제. 그 별거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문제로 물어봐요. 지문 하나로 툭툭 출제가 됩니다. 그럼 개념은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머리가 맑아져야 됩니다. 자, 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유동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유동성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금화. 그러면 주식은 유동성이 높습니까? 현금화하는 게?
주식이 유동성이 높습니까? 현금이 유동성이 높습니까? 주식이 높습니까? 부동산이 높습니까? 이게 유동성의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수익성은 가령 예금을 잡으면 예금은 수익성은 기대할 수 없고요. 주식은 좋고 부동산도 좋고. 근데 부동산의 단점은 현금화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유동성이 많이 떨어져요. 황금성이 많이 떨어진다.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렵다. 부동산에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은 황금성이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현금화가 좋다. 아래로 내려가면 현금화가 곤란하다.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자산이나 부채를 이렇게 기록하는 순서는 유동성 순서구나. 그럼 이것도 기준에서 제시했을까요? 그렇죠. 기준에서 이렇게 하라고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배열 이렇게 해서. 유동자산은 다시 두 개. 자꾸 되뇌기 해야 됩니다. 자꾸 되뇌기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1년. 편안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부채로 가볼게요. 역시 1년입니다. 부채를 아까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었죠? 과거의 사건으로 현재의 의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년 이내에. 자, 다시 갑니다. 유동과 비유동. 유동은 다시 두 개. 당좌하고 재고하고. 비유동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부채도 유동, 부동. 유동, 비유동. 자, 당좌와 재고로 갑니다.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둘 다 1년 이내인데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도 현금화 될 수 있느냐. 한번 쭉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닌데 시험에 탁 놓습니다. 이렇게. 재고자산은 팔아야만, 판매를 통해서만 현금화할 수 있다. 그래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한다. 자, 당좌자산입니다. 하나씩 그냥 구경하세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일단 유동성은 제일 좋겠죠. 자, 두 번째요. 단기 투자자산. 근데 비유동자산에는 아예 투자자산이 있었죠. 계정 과목에. 근데 이건 투자자산이고 당좌자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출채권. 매출채권 안에는 두 가지.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름. 자, 성급비용. 성급자 빼세요. 성급자 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그 성급자가 들어가는 순간 달라져요. 성급비용이 무슨 말이라고요? 미리 준 거죠. 내가 줄 필요 없다고 지금. 줄 필요 없는 건데 미리 줬다고요. 대신에 향후에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을 거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미수자 빼세요. 그럼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근데 미수자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근데 뭐라고요? 아직 못 받았다고요. 수익을 못 받았다고요. 자, 오늘 저 계정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지금 자꾸 용어 나올 때마다 앞서 말했듯이 이런 용어들이 힘들어요. 요 용어들. 그리고 기타 비유동은 요것만 하면 돼요. 자, 여기 나오는 당좌자산하고 기타 비유동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1년 이내, 1년 이상 그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성격이에요. 앞에 장기자만 붙으면 되니까. 장기 성급 비용, 장기 미수 수익. 그렇게 해버리면 달라지는 거니까.
미수금. 미수금은 또 뭔가요? 받아야 될 숫자가 받을 숫자죠. 받아야 될 돈인데 아직 못 받았다고. 어쨌든 언젠가는 받을 거 아닌가요? 그럼 자산으로 보는 거죠. 성급금입니다. 먼저 지급한 거죠. 요거는 한 세트로 묶어서 같이 기억하면 되겠죠. 아니 요거요. 성급 비용하고 성급금하고. 성급금 안에 성급 비용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암기하자는 거 아닙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재고자산은 간단해요. 그냥 상품,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것들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당좌자산의 종류들이 많아요. 건설회사 입장에서 토지도 여기 들어가겠죠. 맞나요? 건설회사는 만들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토지니까. 그럼 토지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럼 건설회사가 가지는 토지의 제목이 뭘까요? 재고자산. 다른 말로 바꾸면요. 원재료. 정답을 찾았으면 손으로 답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 두 분은 적극적으로 노는데. 좋습니다. 오빠들도 다 맞추는데. 자, 왜 5번이 답이라고 한 거죠? 임차료는 뭔데요? 그렇죠. 비용이죠. 무슨 요로 끝나는 것들은 다 대부분 다 비용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자본금하고 자본하고는 다릅니다. 자본금, 재무상태표 맞고. 자, 앞에 선급자 뺍시다. 보험료 그러면요.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그럼 선급보험료는 뭐죠? 먼저 지급한 거니까 아직 내 입장에서는 서비스 받을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자산으로 간다. 외상외출금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회사가 우리 기업에서 외상으로 판 거예요. 저 근데 상대 회사가 최근에 많이 부실해요. 경영 상태가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아서 40만 원은 아무래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 떼였다 그러죠. 떼였다. 그걸 회계학적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대손. 근데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대손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죠. 그것에 대비해서 미리 충당금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해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외상매출금에서 대손 충당금을 차감해요. 이렇게. 차감해서 외상매출금 6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라고 해요. 자산의 차감적 계정. 이익준비금 어디에 있던가요? 저는 자본에 속하니까 이것도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답은 5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정말 별거 아니지 않나요? 이런 문제는 그냥 점수 주겠다는 의도인데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죠. 자, 다시요. 자, 전체 다시. 재무상태표,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자산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자산이란? 자산. 자산은 자산의 정의, 과거 사건으로 현재의 경제적 편익이고요. 부채는요. 과거 사건으로 현재의 의무가 되고, 자본은요.
자녀 지분. 그러니까 자녀 지분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산 빼기 부채 이런 의미겠죠. 그죠? 자, 자산은 다시 두 개. 유동, 비유동.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1년. 1년 이내에 현금화 할 수 있다, 어렵다. 다시 유동은 다시 두 개. 당좌, 재고.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1년 이내에 판매를 해서 현금화 시키느냐, 판매 없이 현금화 시키느냐. 예? 밑에 내용들은 그냥 목적입니다. 투자냐, 사용이냐. 나머지는 뭐 크게 뭐 그런 정의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들이고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구분하는 기준은요, 1년 이내. 똑같은 사채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에 상환하는 사채라면 유동으로, 아니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자본의 종류는 5개. 이거 여기. 예. 예. 그러니까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좋아요. 자, 다시 머릿속에 한번 잘 그려놓읍시다. 자, 기본적 그림은 딱 그려놓고 자산이 안 돼 있는데 부채를 본다? 의미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험 문제는 절대적으로 자산이 높으니까요. 자산 중에서도 어떤 걸 학습한다고요? 당좌. 왜 당좌가 중요할까요? 아까 보세요. 계정이 뭔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 유형. 왜 재고가 중요할까요? 왜 유형이 중요할까요? 이는 현실적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을 생각해 보세요. 기업은 판매 아니면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각각 요 둘은 그냥 전통적으로 4개. 당좌자산은 조금 등락폭은 있기는 한데 특히 이제 24년도에는 지나치게 많이 나왔고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금융자산이라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문제도 강화되는 것 같아서 문항수는 점점 많아질 것 같고요. 아니, 많아지는 게 편해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산 쪽에서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순수한 이론이 있습니다. 순수한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풀었던 문제들은 다 관련된 내용에서의 이론이었죠. 그럼 회계의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회계 감사와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순수 이론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이 파트를 제외한 회계 처리를 하려면 기준이 여러 개 있겠죠. 근데 한 가지 방법을 선택을 하면 그 방법을 지속적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회계 변경과 관련된 부분.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럼 수정해야죠. 그리고 재무제표와 관련된 현금 흐름표라든지 자본 변동표 이런 것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좀 더 내용에 비해서 출제 문항수가 적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냥 하지 말자는 주의입니다. 간평사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냥 하지 말자는 주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건 할 거예요. 가장 핵심, 늘 출제되는 것들만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범위를 합쳐서 총 40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빼보세요. 문항수가 얼마나 많은지 상대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이 안 되면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자, 당좌자산 다시 한 번 더 하나씩 용어들을 구경할 겁니다. 당좌예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 가서 예금하는 건 뭐라 그러죠? 정기예금. 그죠? 당좌예금은 이제 우리가 기업을 하나 운영하면 우리가 수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걸 당좌수표라 그러죠. 당좌수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은행 가서 내가 당좌예금 계정을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1억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1억까지만 수표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하고의 거래 관계를 통해서 1억 이상, 뭐 필요에 따라 30%, 50%를 해서 그렇게 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다 조기에 속하는 겁니다. 각종 예금. 또 종류들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종류들을 가지고 시험 문제. 다음 중 현금이 총 얼마냐? 뭐 그런 게 시험 문제 스타일입니다.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냥 용어 정도만. 키워드는 뭘까요? 단기. 그러니까 뒤에 어떤 단어가 나오든 단기라는 단어가 붙어버리면 재고재산을 빼면 전부 다 당좌로 가는 거죠. 이거는 중요하죠. 매출 채권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그럴 거면 실제 사용할 필요가 없지만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이유, 주된 영업활동 이외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상거래 시 사용하는 계정이다. 못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둘 다 밑에 뭐라고 쓴다고요? 대손충당금. 그럼 대손충당금 아까 어떻게 썼었죠? 외상매출금이 1억이다. 근데 대손충당금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외상매출금 6억만 쓰는 겁니까? 전체 다 쓰는 겁니까? 아까 보자. 외상매출금 10억, 대손충당금 4억. 그래서 6억이다. 요렇게 쓴 겁니까? 아니면 그냥 6억만 쓴 겁니까? 요렇게. 그럼 해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 외상으로 판 것은 10억인데 4억을 못 받았구나. 상대가 파산했구나. 그래서 못 받아서 결론은 6억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요 대손충당금을 아까 뭐라고 이름을 했었죠?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그냥 평가 계정 이렇게. 아, 자산에서 마이너스 하는 형태로 처리하는구나. 회계에서는 말입니다. 마이너스를 요렇게 잘 안 씁니다. 요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하거나. 이게 마이너스 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100 이렇게. 자, 그 다음 또 계정 볼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선급비용, 미수수익. 둘 다 앞에 단어가 딱 빠지는 순간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는데 앞에 단어가 딱 붙는 순간 재무상태표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냥 개념만 찾아봐요. 선급비용. 앞서 한 것처럼 이렇게요. 우리 실제 자동차 보험 넣을 때 말입니다. 매달 지급합니까? 1년치 한꺼번에 줍니까? 실은 1년치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매달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지금 두 달 후에 서비스를 지금 받는 게 아닌데. 근데 미리 줬죠. 선급보험료. 그러니까 미리 지급한 것은 내가 앞으로 서비스를 받을 거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편익이 살아있는 거니까 이는 자산으로 보겠다. 이런 것들. 이런 거 통칭해서 그냥 선급비용. 선급금. 이제 이것도 앞서 말했듯이 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냐 비정상 영업 활동이냐 막 이런 기준으로 좀 구분하긴 합니다. 자, 용어들 한번 쭉 구경하세요. 재고자산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그게 뭐 시험에 바로 나와요. 상품, 제품, 반제품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문제가 오면 아무도 안 틀립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러면 갑자기 헷갈립니다. 건설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럼 건설회사는 이 토지를 사용 목적이냐 판매 목적이냐 따져야죠. 네. 아무런 말이 없다면 판매 목적이겠죠. 그럼 그게 결론은 뭔가요? 원재료가 된다는 뜻이겠죠. 토지가.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계정 과목 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 대처하고요. 자주 출제됩니다. 이런 스타일이. 이 표현 한 번 더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정 과목은 이겁니다. 이게 정확한 계정 과목이에요. 정확한 계정 과목.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그럼 이제 지금은 뭘 정리한 겁니까?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고, 그냥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만 일단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자본은 5가지라는 거. 자본하고 자본금은 다른 거야. 이 정도만요. 자산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자산은 크게 2개. 유동, 비유동. 유동은 다시 2개. 당좌, 재고. 비유동은 4개.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당좌 종류는 뭐가 많더라. 당좌 종류는 뭐가 많더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게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다음 나머지는 그냥 계정 과목들. 계정 과목들을 활용할 때 주로 써먹는 거지. 그 자체 뭐 선급보험료가 한 문제로 나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나와요. 뭐 선급보험료 12개월치를 오늘이 8월 6일이죠. 8월 6일 보험료 1년치를 12만 원을 지급했다. 그럼 오늘 입장에서는 자 그냥 아직 붕괴하는 거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말고요. 자, 이걸 한번 붕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라 했습니다. 보험료는 수익입니까? 비용입니까?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입장에 비용이죠. 그럼 비용은 손익계산서죠. 손익이니까 비용은 어느 쪽에다 기록할 겁니까? 차변에 이렇게 보험료 12만 원. 당연히 현금으로 준 거겠죠.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12월 31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편의상 8월 1일로 합시다. 8월 1일. 자, 8월 1일 날 1년치 보험이니까 7월 31일까지입니까? 요 1년치 보험료 12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12월 31일이 되면 상황이 좀 달라져요. 요게 몇 개월치입니까? 4개월치는 정상적인 처리를 한 거예요. 문제는 요 8개월치가 문제예요. 80만 원. 이건 먼저 지급한 거예요. 말해보세요. 선급보험료 8만 원. 여기 8만 원 뭘까요? 오케이, 보험료. 이렇게 회계 처리됩니다. 이게 이제 붕괴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거죠. 1년치를 먼저 주는 바람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때가 결산시죠. 그러니까 결산 이전에는 상관없어요. 결산 이전에는. 그럼 결산 시점이 되면, 그럼 결산 시점이 되어서는 정확하게 그 해의 수익과 비용을 따져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지급한 건 다시 가져와야죠. 이렇게. 이런 거 한 번씩 볼 때마다 아이씨 하지 말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기본 전제를 했습니다. 몰라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고요. 해보시다가 나 이거 안 할래. 그럼 안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지금 결정하면 안 돼요. 6개월 지나면 돼요. 3개월 6개월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될 테니까 일단 기본 몰라도 괜찮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이 방법을 파악하려고 하지는 말자. 단지 하나는 알아야 돼요.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 차변, 비용, 대변, 수익. 그러면 각각 자기 자리에 들어가면 증가한다는 뜻이다. 근데 그 반대쪽으로 가면 감소한다는 뜻이다. 그 개념 가지고 모든 거 하면 돼요. 모든 거. 그럼 넣을 때마다 편한 거 하나만 하면 돼요. 안 한다 했습니다.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기 없깁니다. 자, 여기 보면 붕괴 법칙이라 해서 막 적혀 있어요.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다 암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볍게 다 정리가 끝났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단 전제는 심심할 때입니다. 심심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자, 1번 지문만 한번 보세요. 1번만.
다음 주 내지는 한 셋째 주 되면 이제 붕괴할 겁니다. 그날 하루 왼종일 붕괴만 할 겁니다. 그럼 지칠까봐 다른 거 하다가 붕괴하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똑같습니까? 요 금액과 요 금액은 똑같죠. 그러니까 붕괴할 때는요, 가장 자신 있는 걸 먼저 보세요. 상품 10만 원을 현금으로 매출했다. 어떤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현금. 그래요, 현금. 그럼 현금은 자산이죠. 근데 현금으로 매출해 상품을 뭐 했다는 겁니까? 팔았죠. 그럼 돈이 들어왔죠. 자산의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그러면 자기 자리가 원래 어디 쪽이었죠? 차변. 그럼 차변 쪽에다가 현금 1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들어갈지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금액은 일단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금액은. 그 다음 여기다 계정 뭘 써줄 건지를 최대한 고민해 보면 돼요. 이 경우는 쉽죠. 그럼 이거 보고 해석 가능합니까?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아까 말했죠. 붕괴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 이런 거 딱 보면 자산이 증가했구나. 자산이 감소했구나. 그럼 시험 문제 어떻게 노느냐? 다음 중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가 나타나는 거래를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최소한 보시고 해석은 가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빨리빨리.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붕괴할 시간 없지 않습니까? 붕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문만 보고 그냥 거기서 계정 과목 찾아내고 그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증가인지 감소인지 붕괴는 몰라도 괜찮다고요. 근데 붕괴 괜찮아요. 재밌어요. 나는 붕괴를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 상업계 고등학교 입구에 가면 부기학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몇 달 다니면 붕괴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붕괴를 잘하면 우리 시험 문제 한 개 정도 추가로 더 맞출 수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예. 예. 음. 그렇죠. 예. 이번에 오신 분들은 이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요. 그랬더니 막둥이가 갑자기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은데 안 해. 조금 하시면 돼요. 조금만. 금방 확 따라올 겁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우리 시험 수준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우리가 지금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지금은 우리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요. 대한민국에서 회계학 시험 문제는 공인회계사가 제일 수준이 높고요. 감정평가사와 7급은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7급 시험 형태가 달라져서 객관식 사지 선택형이 아닙니다. 그런 형태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7급 회계학은 세무직에 있습니다. 7급 강의를 하면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경영학과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회계학과거나 최소한 상경계열 출신들이 한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 정도가 다른 쪽이고요. 그럼 7급이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편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되어 있고요. 받아 먹겠다는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던지기만 하면 돼요. 던지면 본인들이 받아 먹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회계학에 대해 실력이 빵빵한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태어나서 회계학을 접하지도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평사로 가면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감평사 공부를 많이 하느냐 하면 하다가 내려오신 분들, 7급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신 분, 이런 분들은 회계학을 잘해요. 근데 정말 감평사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온 분들은 대부분 다 처음이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강의하기가
강의할 때 포커스를 맞추기 좀 힘들어요. 감정평가사는 1990년 이전까지는 공인감정사와 공인평가사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1년에 5명을 뽑았습니다. 왜 반응이 없습니까? 각각 5명씩. 1년에 5명. 그럼 이거는 실력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시험 준비를 못해요. 그 5명 안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시험 준비를 선뜻하기가 힘들었던 시험인데 90년도에 이 둘을 합쳐 통합합니다. 통합하면서 100명씩 뽑아요. 근데 성적이 동점일 때는 다 합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 110명 이렇게 합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1회 때는 강의 안 했고 3회 때부터 강의를 했었는데 3회 때부터 5년 동안 8회 때까지 강의를 한 것 같아요. 무진장 힘들었습니다. 근데 자꾸 여러분들을 지금 첫 만남에 붕괴 얘기할 때마다 자꾸 아니다 자꾸 말을 하는 이유가 제일 처음에 강의할 때 100분이 앉아 계셨는데 붕괴 강의가 끝나고 나면 30%가 포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붕괴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럼 붕괴를 알아야만 이게 7급 또는 간평사 공부하는데 합격할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7급은 좀 달라요. 7급은 고득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붕괴해야 돼요. 한 문제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9급은 붕괴를 못하면 아예 전멸입니다. 붕괴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아예 해야 되고요. 7급은 그래도 몇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붕괴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붕괴라는 개념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다. 그런데 알면 편하다. 알면 편하다. 자꾸 붕괴라는 멘트가 나갈 때마다 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학창 시절을 되돌아볼 때 그 붕괴 때문에 아까 말했던 부기학원을 다녔을 정도였으니까 붕괴가 썩 그렇게 유쾌한 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꼭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붕괴라는 개념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자고요. 자, 재무상태표 다시 떠올리세요. 자산, 부채, 자본. 자산은 크게 2개. 유동, 비유동. 부채도 마찬가지. 유동, 비유동. 그럼 이 둘은 구분 기준이 똑같아요. 1년. 그러면 부채 쪽에서 유동 부채와 비유동 부채를 구분하면 내가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를 가지고 구분했고요. 자본은 5개. 자본과 자본금은 다르다. 자본금은 주식이다. 그 개념요. 그 다음에 자산이 제일 중요해요. 다시 자산으로 돌아가면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인데 1년 이내에 현금화되면 유동 아니면 비유동. 유동은 다시 2개. 당좌와 재고. 그럼 당좌와 재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판매겠죠. 그죠? 1년 이내에 판매를 통해서 현금화하느냐 판매 없이도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 비유동에는 4개. 투자, 유형, 무형, 비유동. 좋습니다.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 재고는 별거 없죠.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런 것들요. 자, 당좌자산 첫 번째가 뭐던가요? 현금 및 현금성. 이거는 알아야 돼요. 어차피 계속 할 겁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들어갈게요. 다음 주에 조금 더 들어가고 관련된 계산 문제 하나를 풀어볼게요. 그래 개념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3개월입니다. 그건 기억해둬야 됩니다.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그런 상품들입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요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음 주에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계산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당연히 높겠죠. 3개월 이내에 현금화 시킬 수 있다고 했으니까. 현금 예금이야 당연한 거고요. 요구불 예금 단어 그대로요. 내가 요구하면 현재든지 인출할 수 있는 예금. 흔히 CD라 그러죠. 양도성 예금 정서. 시험과는 관계없는데 그냥요. 양도성 예금 정서는 우리가 주로 매스컴을 통해 들었을 때는 부정적인 얘기로 많이 들었던 건데 무기명
자, 근데 양도성 예금 증서가 왜 자꾸 부정적인 수단으로 얘기되는 거죠? 자금 세탁용. 독특한 거예요. 일단 단어 속에서 보세요. 정서입니다. 정서는 종이 쪽지. 종이 쪽지인데 우리 수표처럼 생긴 거예요. 종이 쪽지인데 예금이래요. 우리 예금하면 통장주죠. 요새는 뭐 통장 만들 때도 물어보죠. 왜 만드냐고 물어보긴 하는데 왜 은행 가서 통장 만들면 왜 은행에 통장 왜 만드냐고 왜 물어볼까요? 요새는 통장도 아무데나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자꾸 다른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다 보니까 다 따지죠. 그리고 요새는 통장이 우리 개인에게는 가계부입니다. 가계부 똑같아요. 이게 기업의 장부와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여기는 예금을 하면 정서를 준대요. 근데 독특한 게 우리가 은행에 예금에서 만기가 되면 우리가 은행에 적금을 불입했습니다. 그럼 만기가 되면 금액 돌려받죠. 만기가 1억이면 1억 받고 1000이면 1000을 받는 건데 얘는 독특하게 팔아먹을 수 있대요. 근데 무기명입니다. 수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배서라도 하는데 여기는 무기명이라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은행을 찾아가서 양도성 예금 증서를 사는 사람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샀다고 합시다. 그럼 은행은 갑은 알죠. 갑에게 팔았으니까. 근데 갑이 을에게 팔고 그러면 이 중간에 누가 사고 팔았는지는 그 누구도 몰라요. 제일 마지막에 Z라는 사람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은행에. 양도성 예금증 시리즈를 이게 1억짜리면 1억 주고 1억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양도성 예금증서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갑돌이가 1억짜리 CD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을돌이가 갑을 찾아온 거죠. CD를 자기한테 팔라고. 아니, 을이 CD가 필요하면 은행 가서 CD를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갑을 찾아왔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재산이 29억밖에 없다는 그분인 거죠. 우리 지금 대화가 안 되는 중이죠. 근데 그분의 자녀라든지 그러니까 비자금으로 지금 지하경제에 있는 돈은 많은데 이걸 실물경제로 끌어올리려고 하니 그러니까 가는 거죠. 1억 주고 살까요? 팔 이유가 없겠죠. 1억 1000을 달라고 하든지 1억 2000을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팔겠죠. 그렇게 흘러가죠. 그렇게. 모르죠. 그건 당연히 누가 어떻게 해서 자금이 됐는지.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삼성 이학수 부회장이 검찰에 불려가죠. 돈 어떻게 했습니까?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CD가 놓은 거죠. CD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해창 후보한테 몇백억이 흘러가고 노무현 후보한테 몇백억이 흘러가고 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막 정치 자금들이 흘러나오고 하지 않던가요? 다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것들 CD. 그래서 CD는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었다가 다시 부활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부정적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CD가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음성적인 자금을 이렇게 양성화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니까 음성적 자금들은 이게 잘못하면 어디로 흘러갈까요? 외국으로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우리 실물 경제로 끌어올려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경제를 위해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부활시키고요. 재밌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양도성 예금 증서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우리 은행 대출 금리도 올라갑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은행에 CD를 팔려고 내건 거예요. 그 은행에서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 은행 CD 발행하면 3% 이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투자를 안 해요. 그럼 은행에서 어떻게 합니까? 은행은 저 투자를 유치해야 되니까 오피죠. 그래서 4% 줄게 5% 줄게를 올린 거예요. 그럼 자신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해놓고 그걸 자금을 조달해서 우리가 은행가 돈 빌려가면 대출금리를 높여서 그 이자를 차입자의 고스란히 첨가시키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은행 대출금리를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이런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다음 주는 종류를 좀 더 많이 다루어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단기 투자 자산은 필요 없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자, 구경 한번 해봅시다. 한차 구경해보세요. 자, 먼저 외상 매출금입니다. 매자가 팔매자죠. 그죠? 팔매자. 그래서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돈은 안 들어왔지만 그러나 언젠가 나는 돈이 들어올 거니까 내가 채권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산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을 보세요. 살매자입니다. 내가 외상으로 샀죠. 그럼 내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됩니다. 자, 구분하세요. 연결해서 뭘 하나 기억해 놓자고요. 받으름. 연결해서 지급음. 연결하고요. 이것도 연결해서 미수금도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미수금하고 외상 매출금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미수금도 외상으로 판 거예요. 그게 수금 못 한 거예요. 그럼 둘 다 외상으로 판 거네요. 돈은 못 받고. 근데 이것도 주된 영업 활동이냐, 주된 영업 활동 이외냐를 가지고 구분합니다. 주된 영업 활동에 있는 상품을 팔았다. 주된 영업 활동 이외의 상품을 팔았다. 이렇게 똑같은 행위인데도 막 이렇게 구분해요.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구경하세요. 그러면 A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입니까? 매입입니까? 매출이 되겠죠. 외상 매출.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요? 외상 매입이 되겠죠. 자, 우리 이거 분기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하나씩. 자, 먼저 주식회사 A 입장에서 8월 6일 날 분기 한번 해볼까요? 자동차를 팔았다. 그러니까 자동차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정 과목은 없어요. 그냥 상품인 거죠. 상품. 그러면 편하신 쪽 한쪽만 하면 돼요. 자, 선은 그냥 차변 대변 구분하려고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를 외상으로 거래했다. 그럼 자동차가 나간 거죠. 그럼 상품인데 상품은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한 겁니까? 감소한 겁니까? 감소한 거니까 어느 쪽으로요? 대변. 좋습니다. 상품. 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대차 평균의 원리니까 그냥 금액은 어차피 동일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무슨 계정을 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자산. 그러니까 자산의 증가니까 원래 자기 자리. 항상 내 머릿속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 쪽으로 가면 증가, 반대쪽으로 가면 감소의 의미. 이렇게. 그러면 갑돌이 입장에서 한번 분개해 보세요. 일종의 자동차가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자산의 증가죠. 그러면 상품 100만 원이 들어왔는데 현금을 준 건 아니죠. 현금을 지급해 현금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죠. 분개 한번 구경해 놓고요. 분계란 거래 요소를 분리하는 것. 분리해서 복식 부기 원리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의 기록을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게 분개를 하면 전체 합치면 대차 평균의 원리니까 금액은 똑같다. 그죠? 근데 그게 만일 안 되면 어딘가 오류가 생겼다는 뜻이니까 자기 검증 기능도 발생한다. 외상 매출금이 어떤 건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결론 앞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산이다. 갑돌이 입장 외상 매입금이죠.
자, 오늘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외상 매출금 받으름 한 세트로 묶어서 매출 채권. 매출 채권. 외상 매입금 지급금 합쳐서 매출 매입 채무. 예. 자, 그 용어 좀 일단 정리합시다. 그 다음 하나만 더요.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 둘 다 상품을 팔았다. 둘 다 상품을 팔았다. 외상으로. 그런데 주된 영업활동으로 판매된 상품.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상품이 판매된 것. 자, 세트 묶어요. 묶으세요. 요렇게 한 세트. 그 다음 외상 매출금하고 미수금 또 묶어서 한 세트. 자, 받으름입니다. 선급 비용 보죠. 비용 아니라네요. 비용이면 손익계산서로 가야 되는데 비용은 아니랍니다. 먼저 지급했답니다. 자, 한자 구경하세요. 먼저 선자에 지급할 급자입니다. 먼저 지급했다. 먼저 지급했으니까 나는 앞으로 서비스를 받을 입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산으로 보겠다. 재료에 박스 안에. 시험 문제가 선급 비용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체적인 계정 과목이 저렇게 놓습니다. 제일 많이 놓는 거 선급 보험료 이런 것들. 우리도 선급 임차료가 일반적입니까? 우리는 아니죠. 외국은 보통 1년치를 한꺼번에 주죠. 그래도 우리는 보증금에 보증금 딱 걸고 월세는 인류 역사상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이에요. 월세가 아니고 전세가요. 전세가 합리적일까요? 월세가 합리적일까요? 이런 얘기는 맞습니까? 전세가 왜 좋냐고 물어보면 원금은 보존되니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전세로 하게 된 원금 보존이 되는 겁니까? 임대차 기간을 우리가 2년으로 설정하면 오늘 임대보증금 1억 주면 2년 후에 1억 돌려받는 겁니까? 1억 플러스 이자 돌려받는 겁니까? 1억 받는 겁니까? 그럼 2년 동안에 인플레가 발생한 것만큼 돈의 가치는 떨어졌는데 원금 못 받는 거죠. 실제로는. 명목상 동일한 금액이지 실질 가치는 이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꼭 어떤 게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게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입니까? 라고 한다면 월세가 합리적이겠죠. 만일에 전세가 합리적이라면 유럽 애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상업적인 마인드가 뛰어난 그들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까요? 최근에 국토부 장관 시절에 그 말 했나요? 우리 전세 없애버리고 다 월세로 만들겠다고?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정서상.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제도를 도입해 왔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하락하면 전세, 월세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유리할까요? 내가 지금 임차인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임대인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딱 반대가 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자,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하는 아니 전세 보증금 받아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코인에 투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거 상정하면 안 돼요.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은행이 예금한다는 전제예요. 근데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집주인은 전세 안 하려고 하겠죠. 월세도 하려고 하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그러면 월세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세 수요는요? 네, 네. 그러면 전세 제도가 그냥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사라지는 방법은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리가 올라간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가격을 결정하기는 곤란하겠죠. 공급자 우위 시장이니까. 그죠? 그러면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임대인들이 전세 안 하려고 해요. 다 월세로 가요. 그럼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전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저금리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 비율로 갔다가 월세 비율이 70%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7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연스럽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또 이렇게 훅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세 제도라면 전세 사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시장도 아마 대폭 큰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수가 한 1.2배 많죠. 땅도 넓죠. 그럼 주택수는 당연히 많겠죠. 인구가 많은데. 그럼 일본도 우리처럼 중개사무실이 지금 우리가 똑같아요. 건물 주변 골목마다 공인중개사무실이 있었는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중개사무실이 자동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지하철로 갑니다. 지하철로 가서 강남역 주변에 크게 사무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1층에 있을 필요가 없죠. 8층 올라가면 되죠. 8층. 그렇게 해서 큰 규모로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50명, 100명 근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그냥 회사도 그냥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주식회사 형태로. 그렇게 하면 자본금의 규모도 어떨까요? 커지겠죠. 그러면 전세 사기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그들도 다 우리처럼 그런 경험 했습니다. 다 80대 전세 사기 경험 다 하고요. 전세 사기는 공인중개사들이 나쁜 사람이라서 같이 동조하고 했을까요? 아니, 이 단순히 생각합시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더라면 전세 사기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이게 갑자기 꺾이는 바람이 생긴 거죠. 근데 그 임대인 입장에서도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전제를 했겠죠. 그러니까 많은 금액을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에 써버린 거고, 다른 사업이 망해버리고, 물론 악의적인 사람도 뭐 일부 있다고는 하지만, 자, 갑시다. 한자를 구경하세요. 먼저 지급했다.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개정 과목들을 다 구경하세요. 실제 시험에 선급 법인 이런 놈다. 법인세. 선급 법인세는 어떻게 처리하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용어 하나가 탁 떠요. 용어 하나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쭉 볼 때 재무제표 작성 기준일이 왜 12월 31일입니까? 일정 시점이니까. 일정 시점. 자, 25년입니다. 24년 12월 31일이라는 표현과 25년 1월 1일이라는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에요. 1년치 보험료 120만 원을 5월 1일 날 지급했답니다. 5월 1일 날 지급했으니까 25년 4월 30일까지죠. 자, 그래서 요때 한번 분기 한번 해보세요. 차변 대변을 동시에 보려고 하지 마세요. 편한 쪽을 먼저 보세요. 일단 현금이 나갔죠. 현금은 자산인데 자산이 감소했다는 뜻이니까 어디로 갈까요? 예, 대변 쪽에 현금이 120. 그럼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도 120 되면 되겠네요. 그런데 계정값 뭐라고 써줄까요? 보험료 조금만 더 정확하게. 선급 보험료일까요? 아니죠. 이때는 보험료죠. 그래서 이걸로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이때는 상관없다. 보험료.
근데 이제 결산일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5월 1일을 보세요. 5월 1일 날 여기서 보험료는 뭘로 처리된 거죠? 비용이죠. 비용을 120만 원 설정한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25년 4월 말까지죠. 근데 지금 우리는 24년 12월 31일 날 결산을 해야 되니까 요 4개월치는 줄 필요 없었던 돈을 미리 준 거 아닌가요? 그럼 이때 이제 이것에 대한 인식을 해야죠. 이제 선급보험료가 이제 나와야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선급보험료. 자산입니까? 자산이 증가되는 겁니까? 그럼 차변 쪽에 적어야 되겠네요. 차변 쪽에 선급보험료 4개월치입니다. 40. 그럼 대변도 40. 그럼 계정값 뭐라고 쓸까요? 네, 보험료. 이렇게. (80만 원) 단기 비용이라고요. 이건 상관없다는 거죠. 이 단기 비용이라는 게 방금 우리가 붕괴했을 때 어떤 계정으로 썼던 겁니까? 보험료. 나머지 4개월치 이게 문제죠. 차기 비용. 그럼 차기의 비용이니까 단기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선급. 먼저 지급한 거죠. 근데 보세요. 이게 편하십니까? 붕괴했을 때 해석이 편합니까? 붕괴하는 게 해석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몰라도 좋은데, 붕괴를 몰라도 좋은데, 오히려 그냥 회계학적인 접근을 하려면 붕괴를 알면 좀 더 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급보험료다. 재료의 제목 한번 보세요. 선땡땡 밑땡땡이라고 있는데 하나는 선급, 하나는 선수예요. 선급 무슨 말입니까? 미리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그 편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는 자산이 되는 거고, 선수 미리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죠. 그러니까 부채가 되는 거죠. 그 다음 보세요. 미수예요. 여기는 보세요. 어느 날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선급 미수는 자산이고 선수나 미지급은 부채야. 어느 날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첫날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자꾸 구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몇 번 수정했습니다. 할까 말까 치웠다가. 근데 이미 그 촬영을 해놓은 그때도 이런 계정들을 쭉 설명을 해봤습니다. 미리 자꾸 접해야 되니까. 이걸 3월달이나 5월달에 접하는 것보다는 미리 한번 접해놓고. 일단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게 시험 문제 어떻게 논다고요? 앞서 나왔던 거. 다음 중 재무상태표 계정 아닌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 손익계산서 계정 맞는 거 찾아, 아닌 거 찾아라. 그럴 때 주로 놓는 게 얘네들입니다. 당좌입니다. 재고자산 유형자, 이것은 놓을 게 없어요. 너무 쉬워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와야 자꾸 실수하니까요. 자, 선급 비용입니다.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선급자를 빼는 순간 비용이죠. 근데 선급자가 붙는 순간 얘는 비용이 아니라고요. 비용이 아닌데 선급 먼저 지급했다고요. 미수 수익. 미수 받지 못했다는 거죠. 한자 구경해 보세요.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거두지 아니했다는 말입니다. 못 받았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받게 돼야 되니까, 앞으로 받게 될 테니까 자산이 되는 거고요. 선수, 얘는 먼저 받았다고요. 한자를 먼저 보세요. 자, 그리고 확인해 보세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한자를 봐놓으세요. 다시 갑니다.
선수, 미수 구분하세요. 궁극적으로 그냥 단순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이제 어떤 개념인지 잘 파악을 하는 거지만 일정 시점이 지나고 나면 기계적으로 그냥 자산이야 부채 이렇게 바로바로 넣을 수 있도록.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선수 수익입니다. 이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하고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선수 수익이랍니다. 저거는 정확한 이름이 뭘까요? 계정 과목이. 선수 임대료. 수령했다고 했으니까요. 4월 1일 날 1년치 임대료를 수령했답니다. 받았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분기 한번 해봅시다. 자, 분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현금이 딱 나오죠. 현금. 현금은 자산이고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그럼 대변도 120은 나와야죠. 그럼 계정값은 뭐라고 써줄까요? 임대료. 이렇게. 여기서는 임대료가 수익입니까? 비용입니까? 수령했다고 했으니까. 수익이죠. 받은 입장이 되니까. 자, 그런데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 12개월치 중에 요 3개월치가 문제입니다. 먼저 받은 겁니다. 선수 수익이죠. 자, 분계 시작합시다. 그리고요. 상대 계정은. 그럼 선수 임대료. 선수 임대료는 자산입니까? 부채입니까? 내가 지금 임대인 입장이니까. 부채? 그럼 부채가 증가한 겁니까? 그럼 어느 쪽이에요? 대변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30. 그럼 차변에는 뭘로 가야 됩니까? 이걸 작게 가야죠. 30만큼. 그럼 애초에 90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그럼 두 개를 같이 보면서 한번 해석해 보세요. 4월 1일 날 임대료 120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받은 임대료가 있어서 요거는 다시 그만큼 임대료를 감소시킨 거죠. 예, 또 새로 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보험료는 이미 처리 받았죠. 받았는데 이때는 정상적이니까 다시 정상적인 처리를 해야죠. 예. 근데 이게 방금 계정가목이 뭐였다고요? 선수 임대료 이렇게. 그래서 분계를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그래요. 아직 분계를 본격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미수금 보세요. 그래서 앞서 미수금은 외상 매출금하고 구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의만 보세요. 자동차를 판매하는 회사다. 자동차를 가격에 외상으로 팔았다. 그럴 때는 주된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쓴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동차 판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품을 팔았대요. 비품을. 이것은 주된 영업활동과는 관계없는 거죠. 주된 영업활동과 관계없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럴 때는 미수금 계정을 처리한다. 역시 한자를 구경하세요.
마지막 시간은 구체적인 계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오늘 했던 전체 내용들 중에 필요한 것만 딱 가봅시다. 회계란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좀 줄이면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근데 그 정보라는 게 어떤 정보라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무제표. 물론 이제 뭐 중요한 정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게 재무제표다. 재무제표 종류는 몇 개지? 5개. 자, 알아야 됩니다. 재무제표 천천히. 첫 번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리고 주석. 이 중에는 일정 기간도 있고 일정 시점도 있다. 일정 시점은 재무상태표 하나, 나머지는 일정 기간, 주석은 둘 다. 오케이. 그럼 재무제표 중에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재무제표 5개 중에서 재무상태표가 절대적으로 시험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자산이 절대적입니다. 자, 그럼 재무제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넘어왔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근데 재무상태표 대변이 나타내는 것은 돈을 어떻게 조달을 해왔지? 자금 조달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돈을 조달을 해와서 방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뭐 상품도 있고 비품도 있고 기계장치 등등등등 어떤 자산을 사는데 이 돈을 사용했을까? 그것을 자금의 운용. 자금을 조달했다. 다른 말로 원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자금 원천. 그러면 재무상태표 대변은 자금 조달 또는 자금 원천, 차변은 자금 운용을 나타낸다. 그러면 다시 차변으로 갑니다. 어디에 사용했지? 했을 때 유동자산 아니면 비유동자산을 사는데 사용했다. 유동자산은 다시 2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자산에는 4개, 투자자산, 유형, 무형, 기타. 자, 당좌자산의 종류에는 달달달달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채권 알아야 돼요. 매출채권에는 2가지, 외상매출금하고 받을음. 그럼 이 매출채권에 대립되는 부채로 가면 외상매입금하고 취급음을 합쳐서 매입채무. 그럼 이건 어디에 있을까요? 유동부채에 있겠죠. 그럼 이게 유동자산에 있었으니까 이게 유동부채에 있겠죠. 그러면 자, 다시 당좌자산으로 들어와서 매출채권은 알아야 됩니다. 자, 2번째. 그 다음에 미수선수라고 하는 개념, 나머지 몽땅 합쳐서 결론은 이것만 알면 돼요. 시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하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앞서 했던 것처럼 다음 중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아닌 거 찾아라. 그럼 이런 게 툭툭 텄니다. 그냥 직업비용. 그럼 손익계산서로 가야죠. 비용이니까. 근데 앞에 단 하나 탁 들어가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 그럼 당좌자산에서는 크게 3가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안에 2가지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3번째가 통칭해서 얘네들 좀 구경한 겁니다. 단 얘네들은 하나하나 시험 문제로 나오는 내용들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계정 과목 구분할 때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5개 항목을 열게 해놓은 다음 중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 다음 중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런 거 안 나온다고요. 아무도 안 틀리니까. 그럼 전부 다 얘네들이 나온다고요. 그럼 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실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익숙해져서 암기가 되어 있는 게 편하다고요. 그래서 성급자냐 선수냐
미수냐 미지급이냐 이렇게. 자, 우리의 첫 만남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할만하죠? 지금 많은 내용을 했습니다. 실은 지금 전체를 지금 다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보여드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이 내용들을 하나씩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죠. 디테일에 들어갈 거고, 강의 일정표에 맞추어서 전반적인 진도는 진행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일단 이번 과정의 목표는 개정 과목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개정 과목들을 좀 더 익숙하게 만드는 거고, 좀 그거와 연결해서 붕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기본적 개념만 좀 전달해서 몇 개월이 지나면 이제 붕괴가 좀 자연스러워지게끔, 붕괴가 되면 재무회계가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개정 과목을 용어 하나하나, 요걸 개정 과목이라고 했으니까 요 하나하나를 조금 더 익숙하게 만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한번 4주 동안 진행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